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저희 107회차의 시험을 앞두고 있죠. 자, 전산세무 2급 107회차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이 106회에 나왔던 문제들의 출제 경향 분석과 107회에 대해서 우리 출제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을 한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제가 뭐 실제 출제위원도 아니고 출제위원이었다 하더라도요 공개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다음 시험쯤엔 이런 거 물어보겠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률부터 먼저 볼게요. 합격률 전산세무 2급이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요. 106회 올해 2월 달에 시행이 되었던 시험인데요. 이제 40%대가 나와 있죠. 자, 작년 22년도에 나왔던 시험들 101회차를 제외하거든요. 계속해서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합격률은요. 회계 1급보다도 합격률이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무 2급 여러분들이 꼼꼼하게만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누구나 공부한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준비하지 않은 분들도 결시생도 있을 거고 혹 준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경험 삼아 시험장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꼼꼼하게 준비했다 라고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시험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106회에서 볼 내용들 크게 제가 3가지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 5번 문항인데요. 이 지난 시험에서 5번 문항을 가지고서 이의신청권도 있었죠. 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궁금해하나 봤더니요. 사실 이제 물어보는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라는 걸 가지고서 결의하는 게 무슨 거래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결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의사결정에서 통과가 됐다, 의사결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현금 배당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의가 되었을 때 차변에 이익잉여금 혹은 2월 이익잉여금 그래놓고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익잉여금 즉 자본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장을 읽다가 결의만 했으니까 거래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기억해 두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자하다. 실제로 이 유상증자하다, 증자하다, 신주를 발행하다 이런 회계 처리들 묻는 거 일반 전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죠. 자,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요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것은 대변에 자본금을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500주를 한 주당 50만 원에 신규 발행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본금이 50만 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왜? 이것은 액면가액이 아니고요. 차변에 받는 돈, 발행가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가액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 주식과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자, 자본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는 거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본의 전체적인 증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가져다 쓴다는 건 이익잉여금의 감소인 거죠. 요만큼 이제 자본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했을 때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는 전체적인 자산에도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 당연히 자본, 부채랑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도 이제 브레이크 걸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요. 상여금이다라고 하면 뭐 제조부 직원이다 아니면 영업부 직원이다 이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로 들어가든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든 어쨌든 결국에는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이 변화가 생길 거고요. 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자, 이런 변화들은 나중에 이익잉여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본도 합계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들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정답이 1번이었는데 단기제품 제조원가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대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문장을 딱 읽었을 때 1번에서 답을 찾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나머지 보기를 대충대충 읽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누군가 그런 질문했습니다. 4번에 제품의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대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출원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건요. 제품 계정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매출원가가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제품의 계정이 아닌 매출원가 계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매출원가 계정에는 차변 쪽에 즉 제품 쪽에서 만들어진 매출원가가 바로 여기 차변 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제품에 대한 T 계정까지 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출원가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는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표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인데요. 사실 이 완성품 환산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강의를 찍어놨었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강의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요. 이 단위당 제조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단위당 제조원가까지 구하면서 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뭐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풀고 싶고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보통 이렇게 이제 평균법이 나왔어요. 평균법 나왔으니까 기초라든가 착수 없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조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다 투입이 되었으니까 재료비, 가공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는 재료비 따로 가공원가 따로따로였지만 사실은 물량 흐름이 같다고 한다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집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정리 다시 한번. 우리가 평균법이다 라고 했을 때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 전량 투입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5,000개와 2,500개를 더한 7,500개가 환산량이 될 거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이렇게 하면 5,000개는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5,000개의 수량을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00개는 80%의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2,000개만 환산량으로 그래서 가공비의 환산량은 7,000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제 평균법이 나왔으니까 평균법이 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107회차에서는 이제 선입선출법이 나온다거나 공손에 대해서 나올 거거든요. 자,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평균법의 가공비 환산량에다가 무엇을 차감하면 기초의 환산량.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수량이 있었는데 기초가 40% 진행된 상태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환산량 몇 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400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법으로 계산했던 가공비 환산량에 기초의 환산량을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이 됩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선입선출법에서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은 뭐다? 단계 재료 투입, 착수량 요게 바로 재료비의 환산량이 될 거니까 선입선출법 방식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공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했고요. 사실 공손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미 이 직전에 106회차에서 평균법이 나왔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공손을 다시 낼 가능성도 있더라. 그러면 기초수량, 착수수량, 완성, 기말수량 가져다 놓고서 여기에 공손수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공손수량은 보통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두 가지로 나누죠. 자, 그래서 정상공손은 뭐 예를 들어 완성품의 몇 프로다 라고 해서 정상공손을 먼저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체 공손에서 정상공손의 수량을 빼서 비정상공손이 나온다는 거. 이런 공손의 수량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요 비정상 공소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된다라는 거,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께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드디어 107회차 실무 출제 예상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의 일반 전표와 2번의 메인 매출 전표는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3번에 이 부가세 신고서 쪽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106회차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 전자신고 나왔죠. 사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106회 출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107회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신고 전송하는 것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꼭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상에 가산세라든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무리할 때 봐주시고요. 전자신고는 2점 배점이고 굉장히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건 한 서너 번만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7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도 이렇게 빠르게 스킵하면 아니 도대체 오늘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이제 나머지 부속 서류예요. 사실 딱 하나 이거 콕 나와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 무당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시험지를 보고 온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거 하나만 보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온 게 이 4개의 메뉴입니다. 아무래도 이 4개의 메뉴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건데 최근에 출제해서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메뉴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무엇을 볼까, 마지막으로 벼락치기로 뭘 좀 더 볼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봐주세요. 자, 제일 첫 번째 대손세 공제신고서인데요. 이거 진짜 안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앞에 당초 공급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즉 22년도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당초 공급일은 물건의 매출일이에요. 판매일. 외상 판매한 날짜. 그래서 그 채권이 생긴 날짜입니다. 자, 그러면 대손 확정일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이 대손 확정일은 조회 기간에서 보시면 4월부터 6월 달까지다 라고 해서 확정 신고 기간을 제가 써 놓았잖아요. 그런데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언제만 작성할 수 있다? 확정 때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생긴 대손들은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대손세 공제신고라는 걸 받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1월부터 3월 달까지도 이 대손 확정일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대손 확정일이다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채권의 날짜는 1월 달부터 6월 달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확정된 걸 모두 넣는 거예요. 조회 기간은 일기 확정 기간만 이렇게 넣고 들어왔지만 대손의 확정일은, 즉 대상이 되는 것은 6개월치 1월부터 6월까지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이거는 나 다 알아.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출제가 되면 아마도 틀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바로 부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 얘기하죠. 저 부도 안 틀려요. 부도는 반드시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만약 이렇게 4월부터 6월 달까지 일기 확정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도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년도 1월부터 6월 달 사이에 부도가 난 것은 절대 작성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도와 관련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거다? 전년도. 왜냐면 이제 지금 1기 확정이니까 전년도에, 전기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손이 부도가 발생한 거. 그게 바로 다음 기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기에 부도가 나면 2기 때 작성, 2기에 부도가 나면 다음 연도 1기 작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1기에 부도가 나면 2기 때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 2기 때 부도가 나면 다음 연도 1기 때 대손세 공제신고 작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내가 부도 발생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채권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에 부도가 발생한 날짜가 언제다라고 해서
알려줄 텐데요. 자, 그때 조심하실 점 뭐냐면 예를 들어서 22년도 9월 30일 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6개월 경과해 볼게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11월, 12월, 1, 2, 3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은 23년도 3월 30일 날 부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자,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하루가 더 지나야 됩니다. 물론 뭐 6개월이라고 하면 3월 30일이니까 날짜로 따지면 언제를 적어야 된다? 3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하루를 더 하셔야 돼요. 6개월이 경과되었다라고 하는 건 꽉 6개월을 채우고 나서 다음 달 1일, 다음 날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도 발생일 1일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대손세액 공제 나오면 꼭 주의하세요. 9월 달로 작성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10월 31일 날 부도가 났다고 해볼게요. 22년도에 그러면 이제 요 23년도 1기 때 집어 넣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11월, 12월, 1, 2, 3, 4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죠. 자, 4월 30일 날짜 적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6개월 지나고 나서 하루 뒤인 몇 월 며칠 5월 1일 날짜를 바로 대손학정일로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런 거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공급 대가 넣는 거죠. 전체 공급 대가. 문제가 대부분 공급 대가를 알려줘요. 혹은 부가세 포함 금액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다고 한다면 채권의 대손 금액은 110만 원인데 물건의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건 함정이에요. 여긴 항상 뭐 쓰는 거예요? 내가 떼인 돈, 내가 못 받게 된 돈 110%의 전체 금액. 왜냐하면 알아서 공제율 110분의 10으로 대손세액 10%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처나 이런 것들은 F2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대손 사유들 파산, 사망, 실종, 그리고 부도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1일 되는 날, 확정일 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대손채권의 일부 회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은 사실 직접 입력인데 이렇게 대손채권 일부 회수라고 적어라 라고 문제가 알려주었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를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번호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 번호를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간혹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짜 곤란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출제자들은 이렇게 내죠. 제품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야 그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의 세액을 우리가 언급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면세 물품처럼 아예 부가세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대여금 같은 채권처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채권이라고 하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B 없다. 여기는 떼인 돈 쓰는 장소라기보다는요. 떼인 돈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빼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작성하는 서류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수출실적 명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자, 수출실적 명세에서는요,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해서 반영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 유형도 있었어요. 그때 매입 매출 전표에 16번 수출로 쓰시면서 환율이나 통화코드, 수출신고번호 이런 것들 잘 입력하셨다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뭐를 하게 되면 전표 불러오기나 이런 것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자료가 불러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유형들은 직접 입력이죠. 자, 그래서 수출신고번호 등록하고 나서 선적일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어렵게 내려면 수출신고일도 알려주고 혹은 통관일을 알려줘요. 얘들은 선적일이랑 아무런 연관성 없다는 거 그거 꼭 조심하세요. 항상 여기 메뉴명에도 있다시피 선적일 써야죠. 자, 통화코드는 F2 눌러서 뭐 US 달러를 넣든지 아니면 엔화, 위안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환율.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에 환가일과, 즉 환가일이라는 건 돈 받은 날과 선적일, 요 앞에 요 선적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날이 없다, 그냥 외상이다 라고 하면 선적일의 환율을 쓰시면 돼요.
하지만 돈을 환가했다 라고 한다면, 즉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했다라고 한다면 받은 날의 환율로 써야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둘 중에 더 빠른 날로 환율을 잡으셔야 돼요. 환가일, 내가 돈으로 원화로 환산한 날과 선적한 날 두 개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거래처까지 놓치지 마시고 F2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출실적 명세서가 정말로 어렵게 나오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즉 수출신고번호가 반드시 있으면 아래쪽에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간혹 수출신고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건요. 윗칸 여기 기타 영수일 제공 칸이죠. 여기 오셔서 건수 한 건, 외화금액, 원화금액을 직접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서 뭐 지금은 1월부터 3월달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매입세액 내역이나 안분계산 내역 이렇게 예정 때, 그 다음에 확정은 정산이나 재계산 이런 거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54 불공으로 등록하는 내용들이 자동 반영될 텐데요. 그렇게 내기보다는 직접 와서 작성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점. 자, 자료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부가가치세도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행해요? 못해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죠.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을 초과했다. 8,000 아래에 이렇게 이제 간이과세자도 요 구간이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막 여기에다가 넣거나 그러진 마셔라. 그 상황에 따라서 넣으셔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제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현금 영수증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불공제 거래로 등록하는 내용들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유 때문에 넣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에 누라. 필요적 기재사항 여러분들 반드시 뭔지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을 주면서 나 이거 누락했어 라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건 거의 함정이죠. 예, 우리 예를 들어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공급 연월일을 누락했다 라고 하면 그건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에는요.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때만 넣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CC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고요. 접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면세사업 관련된 내용이나 토지 자본적 지출 두루두루 나올 수 있으니까 모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 내역에 대한 탭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사실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1번 서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은 계속 이 공급가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사항. 총 공통 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4월부터 6월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꼭 4월부터 6월 달 사이에 금액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총 6개월치의 매입세, 과세 쪽, 면세 쪽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매입세액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 확정 비율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치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6개월치 금액 중에서 이렇게 이제 불공제 전체 6개월치가 나오겠죠. 그 중에 무엇을 차감해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같은 과세기간 1월, 3월, 즉 예정신고기간에 했다면 안분계산을 했었겠죠. 이런 안분계산을 통해서 불공제된 것을 기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넣어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모두 다 6개월치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안분계산에서 계산이 되었을 혹 생략이 되었다면 직접 계산하셔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넣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시험에는 재계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시험에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결산 문제인데요. 직전에 소모품, 외환산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 대손상각, 법인세 나왔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이런 외환산 손익들은 직전 회차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회차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어떤 거 더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퇴직도 마찬가지. 감가상각도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대체하는 거.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거 이런 내용들 잘 보시는데요. 자, 유동성 대체는 보통 이제 회계 1급을 하게 되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내년에 상환할 거야.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쓰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다 쓰는 게 일단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세무 2급은 이렇게 나오는 출제 빈도가 50%라고 한다면 반대의 내용도 있죠. 어떤 거? 이렇게 유동성 대체를 했던 채권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장기차입금을 대변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50%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도 본 것 같고 이렇게도 본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세무 2급은 특히나 유동성 장기부채를 차변에 쓰고 대변에 장기차입금으로 이렇게 2년 더 연장했다. 유동성 대체를 했던 차입금에 대해서 연장했다라고 하면은 연장 시점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는 거 나와요 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하면 전표 추가 꼭 누르잖아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작성하는 문제는 반드시 F6 이거 전표 처리를 꼭꼭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놓치고 나오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이겠죠. 자, 무형자산 상각비도 이야기해보자고 한다면 무형자산 상각비는 취득원가 잘 안 알려주죠. 취득원가 안 알려주고 어떤 거 알려주냐면 현재 장부가액 알려줘요. 즉 감가상각하고 하고서 남은 가격이 얼마다 알려줘요. 그러면 요 어쨌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장부가격을 알려주면요. 여기에 그냥 내용연수 쓰는 게 아니라요. 잔여 내용연수, 남은 내용연수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액법을 여러분들 특징을 잘 생각해봐요. 남은 시간도 똑같은 금액을 쪼개서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시가 되면 취득원가 나오면 그냥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지만 감가상각하고서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알려주면 앞으로 남은 시간만 계산해라. 그래서 혹시라도 취득한 이후에 취득을 5년짜리 내용연수로 이렇게 했는데 뭐 1년이 지난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4년이니까 이렇게 잔여 내용연수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있으면 1번 차변에 쓰시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쓰죠. 자, 만약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라고 하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예요.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요거 대변에 잡이익이라고 따로 써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오면 차변에 미수금이 들 거고요.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서 만약에 대변의 금액이 비면 납부세액인 미지급세금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미수금이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있는 답도 있었어요. 이건 뭐였냐? 우리가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요 라고 하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세액을 미수금이라고 해놨던 거죠. 근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정리를 해주는데 확정신고 때 이렇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을 이렇게 대변에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이 경우는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을 쓸 때 하는 표현이라는 거. 자, 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감모손실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감모손실 제시했을 때 저기 앞에 보시다시피 비정상 감모손실은 이회계 처리하셔야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제품 이런 식. 자, 항상 8번 타개정 대체 잊지 않도록 주의. 그 다음에 장부상 기말재고가 제시가 될 거예요. 자료에. 그러면 거기에 비정상 감모손실의 케이스는 이런 회계 처리도 하고 금액도 감소 후 금액. 만약에 정상 감모손실이다 라고 나오면 정상 감모손실은 회계 처리는 없어도 되지만 이거 뭐다?
이 정상 감모 손실을 제거한 이런 감소된 후 금액을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중 재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에 실사 재고, 실제 재고죠. 창고에 있는 재고. 창고의 실제 재고를 알려줬는데 위탁 판매를 통해서 내보냈지만 아직 수탁자 창고에 있대요. 그럼 위탁자인 내 거니까요. 내 창고에 없어도 더해 주시고요. 시용 판매도 구매 의사 표시를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면 내 창고에 없어도 내 물건이니까요. 반드시 이런 경우들은 더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에 반영하는 거고요. 자, 운송 중 재고가 나올 때도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해서 이 매입이라는 표현 생략하고 원재료만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원재료다 라고 하면 다 매입으로 내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럼 실제 재고에는 이 운송 중인 재고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왜? 아직 창고에는 도착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재고다 라고 하면 어쨌든 선적지를 벗어나서 구매자 거기 때문에 같이 더한 금액을 쓰셔야 돼요. 자, 하지만 반면 실제 재고를 알려줬는데 도착지 조건으로 내가 판매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창고에서도 없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잘 포함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판매 상품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조심 더해 주셔야 돼요. 더해 주셔야 돼요. 포함해야 되는데 X 쳐버렸네. 자, 실사 재고에다가 도착지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아직 도착하기 전이다, 운송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내 재고로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 헷갈리실 거예요. 좀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료 보도록 할게요. 107회 예상 이 원천징수 부분인데요. 여기 메인 매출이라고 잘못 썼네요. 원천징수 부분인데 급여 자료 입력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나왔죠. 근데 사실 이번 시험은 사원 등록도 나올 수 있고 급여 자료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특강도 준비해 드렸는데 자, 사원 등록 같은 거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자녀 세액 공제가 7세에서 8세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 그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할 때 사실 비과세다 과세다 요건이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건만 따져서 금액을 넣으시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금액이 20만 원 뭐가요? 바로 비과세 식대요. 비과세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기인데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앞서 저희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마지막에 전표 추가 꼭 누르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파트, 결산 파트에서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라 라고 했을 때에도 전표 추가 꼭 눌러달라고 했었죠. 자, 이것처럼 이제는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면 마지막에 꼭 한번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서 클릭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꼭꼭꼭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작성이 됩니다. 또 하나, 예전에 이 연말정산 탭에다가 작성을 했던 이런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작성 못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기부급 탭이 따로 생겼고요. 그 외에 보험료라든가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넣으셔야 됩니다. 보험료나 교육비는 이 부양가족 탭에서 넣으셔야 되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어려워진 게 바로 이 기부금인데요. 기부금 작성하실 때 기부금 입력 탭에서 누구가 기부를 했는지, 어디에 기부했는지 이런 내용들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입력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으로 꼭 넘어가세요. 조정 탭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하기에서 4개의 단계를 불러오게 해서 마지막 저장까지 4단계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잘 하시고 나서 꼭 모든 작업이 끝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연말 정산 입력 탭에 와서 요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요거 꼭 마무리하시면서 끝내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이제 제가 107회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시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정리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